자, 자, 같이 인사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래요. 현장 강의 있는 분들이랑 또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보니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뭐든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지름길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 지름길은 생각보다 좀 장애물이 많은 편이긴 해요. 그러니까 조금 돌아가는 길처럼 보이긴 하겠지만 그 길을 따라오시는 게 결국 현실에서는 가장 빠른 길이다라는 거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요.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원래는 이제 인사 월요일날 하고 그 다음에 경조 저기 저 뒤쪽에 하고 이러려고 했는데 저는 항상 짧고 굵게 끝내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래서 이 생기초 강의도 확실하게 한 방에 끝내는 거.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일부러 수업 시간을 어정쩡하게, 물론 저는 편하게 하려면 한 오후 2시부터 연기할 때 오후 2시부터 한 대여섯 시까지 하는 게 저도 제일 편해요. 왜냐하면 오후 2시부터 시작하면 집에서 나올 때도 차도 안 밀리고 그리고 한 2시부터 쭉 하고 가면 이제 끝나고 나 뒤에 강의 끝내놓고 조금 준비하고 집에 가면 딱 맞거든요. 근데 제가 일부러 그렇게 잘 안 잡고 할 거면 아싸리 앞쪽에 아니면 아싸리 뒤쪽에 잡는 게 여러분들의 시간 효율을 최대한 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뭐냐 하면 제가 수업을 중간쯤에 잡아버리면 공부 좀 하다가 가서 수업 듣고 그리고 다시 오면 약간 사람이 붕 떠요. 이게 수업 듣고 나면. 그래서 제가 가급적 여러분들이 몰아서 공부를 쭉 하고 난 뒤에 제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 아싸리 아침부터 빨리 들어버리고 복습을 쭉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쪽으로 모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싸리 일찍 아니면 아싸리 늦게. 근데 이번에는 평일반을 아주 원래처럼 저녁 늦게 할 생각이 한 6시, 7시 그때쯤에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한 10시간 정도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오시면 될 거예요. 아침에 한 6시, 7시에 일어나시면 그때부터 한 8시간, 9시간 공부하시고 그리고 여기 와서 수업 듣고 딱 가시면 될 거예요. 수업 때는 제가 이제 인사 때 한 것처럼 즐겁게 할 겁니다. 즐겁게. 제 항상 수업의 모토가 따뜻하게 즐겁게 힐링하자 이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또 그렇다고 제가 이상한 소리만 계속 헛소리만 하다가 가는 건 절대 아니고 다 보셨다시피 재미있는 이야기를 여기 있는 개념에 맞는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재미있게 하나씩 그렇게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올해는 좀 저의 이 강의를 많은 분들이 좀 들으러 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저는 정말 제 강의에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좀 자신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제가 하자는 대로만 따라오면 무조건 합격한다라는 정말 좀 크나큰 확신이 좀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 인사 이쪽이 뭐죠? 노무사 첫 해 들어오자마자 합격생들이 저희 반에서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그때 합격률 40%. 합격률 40% 대박이죠. 몇 명 있었냐? 5명. 그 중에 2명 합격을 했어요. 한 명이 0. 몇 점 차이로 떨어졌고 2명 합격을 했죠. 저는 인원만 많아지면 절대 합격생 수도 확실히 많이 나올 거라고 확신해요. 저는 진짜 제 커리어에 대한 좀 되게 좀 자부심이 있어서 이대로만 잘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여러분들한테 쏟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따라와 주시면 되는데 사실 그 따라오는 과정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요. 분명히 그게 쉬우면 누구나 다 노무사 하죠.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할게요. 여러분들도 요걸 잘만 좀 따라와 주십시오. 더 이상 여러분들 생각할 필요도 없고 제가 가자는 대로만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그럼 합격할 수 있어요. 합격할 수 있어요. 특히나 저희 반에서 수업 들었던 대부분의 친구들이 인사랑 경조에 엄청난 강한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애들이. 그게 가능한 이유가 단순 암기를 하지 않고 아까 인사 관리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철저하게 논리 형식으로 스토리텔링으로 논리 구조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걸 애들이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문제가 나올 때 이걸 응용을 할 줄 알아요. 이제 저걸 알아야 응용이 되거든요. 그걸 모르고는 절대 안 됩니다. 이 개별 개념 하나하나를 낱개로 공부한다면 경영학에서 공부해야 되는 낱개 개념이 거의 한 1000개 가까이 돼요. 그걸 1000개를 암기할 거냐 아니면 그걸 챕터별로 딱 논리 구조를 짜서 20개를 암기할 거냐, 이건 하늘과 땅 차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잘만 좀 따라와 주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건 보장해 드릴게요. 믿으십시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번 시간은 좀 전에 이제 오전에는 인사 관리를 했고요. 이제 오후에는 경영 조직론이라는 걸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경영 조직론 좀 설명을 할 건데, 물론 첫 번째 시간에 경영 조직론의 전체 큰 그림을 한번 그려 드릴 거예요. 그래서
조직이 왜 탄생했는가 이거부터 설명을 할 겁니다. 이 조직이 탄생한 과정은요, 인간이 도구라는 걸 그것보다 더 원초적으로 인간은 노동을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 어때요? 좋아요? 그건 약간 변태예요. 그렇죠? 공부를 좋아하는 건 약간 그래요. 사실 누구나 공부를 싫어합니다. 왜 싫어해요? 공부는 일종의 정신 노동이라서 그래요. 누구나 노는 걸 좋아하지 노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의 탄생의 가장 근원적인 첫 출발점이 뭐냐? 노동에 하기 싫음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노동을 하기 싫다 보니까 항상 어떻게 하고 싶어 하냐면 본능적으로 노동의 투입량은 최소화시키면서, 그러면서 성과물은 어떻게? 최대치로 얻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공부를 그렇게 하고 싶죠? 어떻게 하고 싶어요? 최소한의 공부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고 싶습니다. 그렇죠? 인간은 누구나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발전하는 게 뭐냐? 도구의 발생,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이게 조직이라는 게 생기는 그 첫 출발점인데, 이건 이제 제가 본 수업 때 연기 때 쭉 설명할 겁니다. 그때 같이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고, 오늘은 그거 말고 경영 조직론, 물론 이제 이것도 그때 본 수업 때 할 건데, 경영 조직론이라는 이 과목 자체가 일단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중요한 개념 하나 좀 설명을 하면서, 경영 조직론 수업을 이 선생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감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해봅시다. 자, 경영 조직론 지금부터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경영 조직론 지금부터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조직이에요. 조직. 여러분, 제가 계속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인사관리가 선택 과목이면 전 경영 조직론 굳이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인사관리가 뭐예요? 필수 과목이죠. 그래서 저는 선택을 가급적 경영 조직론을 권장해요. 왜냐? 두 개가 굉장히 연결고리가 끈끈한 과목이에요. 예를 들어서 회계나 재무가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저한테 인사랑 경조하라고 하면 이건 약간 느낌이 달라요. 달라요. 반대로 또 뭐 마케팅, 생산운영관리 이런 거랑 다른데, 인사관리랑 인적자원관리랑 경영조직론은 이건 정말 약간 형제 같은 과목이에요. 그래서 참 재밌는 게, 인사조직 분야에, 인사관리 분야에 학계의 가장 이제 큰 어르신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임창희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되게 큰 어르신입니다. 그리고 또 유명하신 분이, 여러분들이 이제 인사관리에서 교수님 저로 가장 많이 보는 신인사관리론이라는 책을 쓰신 서강대학교 박경규 교수님도 되게 유명하세요. 그다음 또 유명하신 분이 그 3인공저 책으로 되게 유명한 김성국 교수님, 이런 분 되게 유명하십니다. 대부분 이런 분들이 인사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학계에서 유명하신 학자분들이세요. 참 재밌는 건 이분들이 다 인사관리 책을 썼고, 그 책이 이 노무사 수험 시장 혹은 실제 학교의 인사 파트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기본 교과서로 쓰이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그 세 분이 동시에 무슨 책도 써요? 그 세 분이 다 이 책도 다 써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건 그 인사 조직론을 공부하신 분들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인사관리가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이 과목에서 확대된 게 쉽게 말하면 조직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공부해 놓으면 인사 쪽에서 조직론에 있는 내용 중에 인사에다 갖다 붙여서 답안지를 더 풍성하고 그리고 차별적으로 만들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건 나중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한 3기쯤에 그런 내용들이 함께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 맞게 쓰여져 있으면 아무래도 답안지의 차별화 그리고 고득점의 포인트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민사소송법이나 민소나 혹은 노경을 선택한 친구들도 조금 이제 몇 년 한 친구들, 수험판에서 좀 몇 년 한 친구들은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으니, 그런 친구들도 뭐 하냐? 막판에는 인사에서 필수적으로 경조랑 좀 연결되는 파트가 몇 개 있는데, 그 경조 개념은 따로 공부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 동기부여 이론, 그 다음에 리더십 이론, 이런 거. 그런 것들은 인사에도 상당히 많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좀 더 고득점을 위해서 그걸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기왕지사 할 거면 그냥 이걸 선택해서 같이 공부하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 1차 경영학에서도 이걸 공부해 놓으면 이 파트 공부를 버려도 돼요. 제가 맨날 말하지만, 혹시 보셨습니까? 제 경영학 OT 보셨습니까? 그 8대 과목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제 1차에 설명을 하는데, 경영학의 세부 과목 8개를 설명을 하는데, 그 8과목 중에 이 경영조직론과 인적자원관리, 인사노무관리가 2개 들어가요. 그럼 그 2개를 공부했으니까 그 2개는 버려도 돼요. 그 다음 회계재무,
아주 손쉽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왜? 나오는 게 너무 빠네요. 그 2개 버려도 돼요. 그러면 8개 중에 몇 개가 날아가요? 네, 절반이 날아가요. 그 중에 마지막에 경영학의 기타 주제는 심지어 경영조직론의 일부랑 또 이게 섞여요. 네. 그러니까 8과목 중에 몇 개가 날아가요? 5개. 그러면 뭐만 공부하면 돼요? 3개만 하면 돼요. 하나가 경영전략, 하나가 생산운영관리, 하나가 마케팅. 근데 경영전략은 오늘 아까 인사했던 그런 비슷한 쪽, 이건 되게 양이 작아.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같이 해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네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기업 조직이라는 걸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게 회사예요. 자, 이게 회사예요. 그럼 여러분 이 회사 안에 누가 이제 들어가서 일을 합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겠죠. 회사에서.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봐요. 기업이라는 큰 조직의 첫 출발점은 누구냐? 사람입니다. 그렇죠? 개개인이에요. 그렇죠? 종업원들. 그래서 저 개개인의 종업원들, 우리 지금 있는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요 사람들을 잘 동기부여시키고 요 사람들을 잘 관리하는 거를 주된 학문의 주제로 삼고 있는 게 오전에 한 인적 자원관리 혹은 인사 노무관리론입니다. 그게 뭡니까? 종업원들 개개인들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인사 노무관리론을 가면 어떤 게 있냐? 첫 번째 이런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가지고 있는 일을 할 때 그 일이 어떤 일인지를 첫 번째 분석을 하고, 두 번째 사람들이 어떤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평가해서, 그래서 일과 사람이 어느 정도 매칭이 되게끔 인사팀에서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고난이도의 그 직무, 그런 일은요 당연히 실력이 좋은 사람을 갖다 배치를 해야 될 거고, 단순히 우리가 누구나 와서 대체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런 건 어떻게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단순 노무직의 사람들을 데려와서 혹은 비정규직을 데려와서 거기 매칭을 시킬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 인사팀의 주된 목적인 적재적소 배치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치가 되게 만들어 주는데, 일치가 안 될 때 뭐 해줘야 돼요?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없는 사람도 좀 뽑아주고, 그 다음에 내부에서 승진도 시키고, 또 뭐 합니까? 임금도 주고 동기부여 시키려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쭉 합니다. 이게 다 지금 뭐와 관련돼요? 그래요. 회사 조직 안에 있는 사람 한 명 한 명 한 명들을, 이 종업원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인적 자원관리, 인사 노무관리는 바로 저 개별적인 종업원들의 포커스를 두고 이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등골 브레이크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결국 여러분 보세요. 조직이라는 건 첫 출발점은 뭐예요? 개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인사에서 우리가 그런 걸 자세하게 배웠는데, 자, 경영조직론에서 인사에서 그거 배웠다고 바로 생략하냐? 아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경영조직론의 첫 번째 출발점이 뭐가 되냐면요, 바로 개인 차원이 됩니다. 바로 그게 개인 차원이 돼요. 뭡니까? 경영조직론이라는 건 뭐냐? 바로 조직의 구성원 혹은 그 조직 자체를 잘 움직여서, 그래서 조직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잘 이끌어 가고자 하는 게 경영조직론의 주된 목표입니다. 그럼 그 조직의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이 누구다? 개인이에요. 그래서 종업원 한 명 한 명을 어떻게 잘 행동을 회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작해서 그들의 행동을 변화시킬 것인가, 그거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설명하는 게 조직론의 가장 첫 번째 출발점, 개인 차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요. 됐어요? 자, 그 다음 자 봐요. 이게 전체 조직이에요. 이게 전체 조직이면 조직 안에 사람들이 이렇게 있겠죠. 사람들이 이렇게. 그럼 봐봐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요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서 요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목적을 두는 게 개인 차원입니다. 됐죠? 그런데 회사라는 곳을 가면요, 개별 사람들이 존재하긴 하는데 참 재밌는 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기 있는 사람과 내가요, 우린 같은 팀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저기 있는 사람과 저쪽에 있는 사람도 우리는 마케팅 팀이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개별적으로도 존재를 하지만 이들이 몇몇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을 모여서 하나의 뭘 이룹니까? 팀. 그걸 경제학에서, 우리 경영학에서는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사람들이 그냥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경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나, 자세히 봤더니 이렇게 세 사람이 모여서 뭘 만들었냐? 바로 마케팅 팀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 여기 보면 이 사람들 이렇게 세 사람이 합쳐서 뭐냐? 회계팀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 이 사람 둘이 만나서 뭐가 되냐? 여기 인사팀이라는 게 됩니다. 뭡니까? 그렇죠. 바로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상호작용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는 이걸 경영학에서 뭐라고 하냐? 집단이라고 해요. 그렇죠. 바로 조직에서 개인에서 한 차원 발전된 하나의 크기가 뭐냐? 사이즈가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 집단도 상당히 경영조직론에서 중요하게 다뤄요. 그래서 두 번째, 집단 차원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게 집단 차원이에요. 집단 차원은 뭡니까? 그렇죠. 여기 있는 요 집단들을 어떻게 잘 구슬려 가지고 저 집단이 우리 회사 말 잘 듣게 만들 것인가, 이런 거예요. 자, 근데 봐요. 재밌는 게 집단은요, 이렇게 회사에서 정해준 집단이에요. 이건 지금 마케팅, 회계, 인사팀 이런 건 회사에서 정해준 집단인데, 재미있는 게 회사가 끝나고 나니까 6시 땡 하고 이제 나가니까 요 친구랑 요 친구 3명이, 요렇게 3명이, 지금 부서가 다 달라요. 요 3명이 회사 앞에 호프집에서 소주를 한잔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야, 우리 S대 화이팅! 이러면서 막 건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끼리. 그래서 뭔가 싶어서 봤더니 뭐라고 했어요? 동문회라는 걸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 다음 또 회사 끝나고 난 뒤에 보니까 이번에는 요 사람과 요 사람 요렇게 세 사람이 뭐라고 있냐면요, 회사 앞에서 풋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랬더니 회사 사내 풋살 동아리야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렇죠? 자, 이게 뭡니까? 그렇죠. 바로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명명해준 집단도 있긴 합니다만, 그 회사 내에서 인간관계에 의해서 생성된 집단이 있습니다. 이걸 약간 멋진 말로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정해준 집단을 공식 집단이라고 하고, 이렇게 자신의 인간관계의 근거를 두고 만들어진, 회사에서는 정해주지 않았던 이러한 집단을 비공식 집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공식 집단의 대표적인 게 친목회 동아리 같은 것들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집단이라는 건 결국 이 두 가지를 다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 회사라는 건 회사가 정해준 공식 집단을 잘 조작하는 건 너무 당연한데, 그 플러스 뭐냐? 회사 안에 비공식 집단에 이걸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절대. 그래서 이 집단들을 잘 만들고 잘 조작을 해줘야 됩니다. 자, 봐요. 육사라는 집단이 있어요. 그렇죠? 육군사관학교. 그렇죠? 그 분명히 육군사관학교에는 1학년 집단과 2학년 집단과 3학년 집단과 4학년 집단이 있습니다. 그렇죠? 육사라는 조직 안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조직이 있어요. 집단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대한민국 역사에 그 안에서 육사라는 그 공식된 조직 안에서 대한민국 역사에 아주 희한한 비공식 집단이 하나 생깁니다. 그게 대한민국 역사를 흔들게 되는데, 그게 뭐예요? 그렇죠. 하나회. 육사에 아주 극소수의 몇 기생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학년과 3학년이 있다면 2학년과 3학년의 아주 일부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동아리 비스무리한 거 만듭니다. 그리고 국가를 거기서 이제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죠. 그 하나회의 최고 대장들이 누굽니까? 그게 전두환이랑 노태우 대통령이었죠. 그렇죠. 바로 이런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집단이라는 건, 육사라는 조직은 왜 존재해요? 육사라는 조직은 국가를 방어하고 국가를 보위하는 게 육사의 조직의 존재 자체의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회가 무슨 짓을 했어요? 그걸 전복했어요. 그렇죠? 이건 군인의 행동에 반하는 행동이긴 합니다. 물론 이걸 역사적으로 평가하는 그거는 개인의 몫인데, 어쨌든 객관적인 팩트만 봤을 때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비공식 집단을 잘못 다루었을 때는 이 조직 자체를 엎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단에 이걸 관리할 때는 공식 집단과 비공식 집단을 함께 관리해 줘야 돼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이제 그다음 이렇게 해서 집단까지 봤어요. 그다음 이제 뭐예요? 이 집단 자체가 전 모여있는 나머지 뭐예요? 조직.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조직 그 자체를 다루는 조직 차원이라는 걸 마지막에 공부하게 됩니다. 이게 경영조직론의 3차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영조직론의 3차원. 우리는 아주 손쉽게 설명을 하면 경영조직론은 요 세 가지 공부하는 게 끝이에요. 요 세 가지 공부하는 게 끝이에요. 참고로 요걸 다시 어떤 교수님들이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어떻게 분류하냐면, 개별적인 개인과 그들이 모여있는 집단,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경영조직론에서 뭐라고 하냐면 미시조직론이라고 하고요. 미시조직. 그 다음 그 회사 자체, 조직 그 자체를 공부하는 걸, 이걸 거시조직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별거 없죠? 별거 없어요. 이게 다예요. 경영조직론 요거 3개 공부하는 게 끝입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이 간단한 걸 왜 그렇게 방대하다고 하냐? 안 방대해요. 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자, 그러면 목적은 간단해요. 뭡니까? 되게 쉬운 게 이 3개의 모든 거의 목적은 뭡니까? 이 3개를 잘 조작을 해서 이들의 행동을 조직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맞게끔 딱 일치되게 만드는 거. 그게 경영조직론의 전체 끝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네. 시험은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자 봐요. 그럼 제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경영조직론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이 요소들을 잘 주물럭 이렇게 조작을 해서 그래서 조직이 가고자 하는 목표, 방향과 요들의 행동이 딱 일치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봐봐요. 결국은 핵심이 이거네. 개인의 행동을 잘 변화시켜야 되고 집단의 행동을 잘 변화시켜. 여기서 잘 변화시킨다는 건 뭐예요? 조직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맞게끔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 행동을 잘 변화시키고 집단의 행동을 잘 변화시키고 조직 그 자체를 잘 변화시켜서 결국 요 3개가 뭐다? 조직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딱 맞게끔 행동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걸 파악해낼 수 있네요. 뭡니까? 결국 이 각각의 차원들이 잘 행동하기 위한 중간 변수가 뭔지가 되게 중요할 겁니다. 그렇죠? 이걸 때려야 저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칭찬을 해줘야 잘 되는 건지 혹은 여기다가 돈을 줘야 될 건지 이런 나름의 조건들이 앞에 선행으로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그때 어떤 반응을 볼 건데 그 반응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올 수 있게끔 조작하는 게 뭐가 있을까? 그게 결국은 경영조직론의 핵심입니다. 자, 봐요.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봐요. 개인 차원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인간은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냐면요,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와요. 인간은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와요. 그러면 인간이 그 자극을 받아서 어떻게 하냐면 그 자극을 조직화합니다. 자, 이게 자극.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 한글로 적어볼게요. 자, 첫 번째 개인 차원은 인간이 행동을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오면 그거를 인간이 조직화합니다. 인간이 조직화해요. 됐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그 자극에 대해서 나름 이제 정보를 조직하고 난 뒤에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해석해서 행동하게 돼요. 이렇게 행동하게 돼요. 그러면 인간이 그 행동을 하게 되면 그 행동에 따라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면 그게 다시 어떻게 됩니까? 피드백이 되면서 인간의 행동은 계속 이렇게 진행되게 됩니다. 이거예요. 별거 없어요. 그렇죠? 됐습니까? 결국 우리는 원하는 게 이거네. 이 행동을 바람직하게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전 단계인 요걸 잘해줘야 돼요. 저걸 잘해야 돼요. 네. 요 조직화를 잘 쪼물락거리면 행동이 조직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거죠. 네. 그러면 경영 조직론을 가르치는 학자들이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바로 요 조직화 과정의 요소들을 몇 가지를 찾아냈냐? 물론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이겁니다. 요 바로 조직화 과정에서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들을 학자들이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뭐냐? 이렇게 할까요? 위에 적을까? 이렇게 할게요. 지금 지면이 없어서.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냐? 첫 번째, 사람이 어떻게 지각했냐. 두 번째,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 그 다음,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냐. 그 다음, 그 사람이 어떻게 학습을 했냐. 다섯 번째,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냐. 그 다음 마지막 여섯 번째, 그 사람이 얼마나 동기부여되어 있냐. 물론 이거 말고도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여섯 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요거. 결국 그 사람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을 어떻게 지각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변하고,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봐요. 잘 봐요.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차가 빵 거려요. 그럼 봐요. 타고나기를 되게 예민하게 태어난 사람은 길 가다 누가 빵 거리면 어떻게 합니까? 야씨 이렇게 야씨 파쳤냐 미쳤냐 뭐 이렇게 하겠죠. 예. 그게
그 사람이 뭡니까? 타고난 성격이 좀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좀 느긋하거나 혹은 굉장히 좀 평상시에 이렇게 온순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똑같은 상황에서 외부에서 빵 하는, 뒤에서 빵 하는 자극을 받아도 그 사람은 쳐다보고 차네 비켜줘야지 이러면서 차가 지나갈 겁니다. 그렇죠? 그렇네. 똑같은 자극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의 성격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그 행동들 중에 어떤 행동이 바람직한지를 파악을 해서 그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성격이 뭐가 있는가, 그걸 찾아내면 실제 성격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애초에 뽑을 때부터 그런 성격의 사람, 너무 급한 사람의 성격을 배제해버리고 괜찮은 느긋한 사람들의 성격만 뽑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얼마든지 행동을 요 과정에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수만 가지가 있어요. 사실 여기에 가치관도 있고요, 스트레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뭐 있냐면 그 사람의 뭐 지각된 정의, 또 신뢰감,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아요. 많은데 가장 핵심 주제, 그리고 우리 노무사 기출 문제 중에 90% 이상이 어디서 나왔냐? 여기에서 개인 차원에서 요 6가지에서 나왔습니다. 요 6가지 됐습니까? 그럼 물어볼게요. 이 6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뽑으라면 뭘까요? 즉 개인의 행동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가장 큰 포션으로 영향을 주는 거 하나를 뽑으면 뭐라고 할까요? 뭐? 성격? 뭘 것 같아요? 그렇지. 뭐예요? 바로 동기부여. 사실상 개인 차원의 절반이 여기서 나오고 나머지 다 합쳐서 절반이라고 보셔도 돼요. 아니면 한 60대 40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만큼 동기부여가 제일 중요해요. 인간이 사실 행동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동기부여예요. 여러분들이 노무사 왜 준비하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나름의 동기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직장 다니시는 분들 중에 준비를 하시는 거는 지금 사태가 뭐 이러다 보니 그러니까 뭔가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직장 가지고는 이게 좀 생활의 안정이 좀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동기부여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맞죠? 제가 아는 형님은 사법고시를 1년 반 만에 합격을 하셨어요.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형님이 엄청 좋은 대학을 나왔냐? 그것도 아니에요. 법학과를 나왔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방에 있는 이제 모 대학을 나오셨고, 그리고 원래는 공대생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사법고시를 합격을 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뭐냐? 지금은 검찰로 계신데요. 이분이 검찰 그 사법고시를 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어느 날 집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도둑이 들어왔는데 그 도둑이 그냥 훔쳐가면 끝이었을 텐데 도둑이 들어온 상태에서 훔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 형님이 없고 부모님만 두 분 계셨는데 그 부모님이 그 당시에 이제 그 도둑이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깨가지고 누구야? 라고 했다가 그 도둑이 위협을 주려고 칼을 갖고 이렇게 훅 쳤는데 그 순간 어머님의 손가락 여기를 쳐버려서 이 손가락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쵸, 어머니가 이 손가락이 이제 한 3개 정도인가 4개 정도가 날아가서 이제 중요한 건 그리고 못 잡았어요. 아주 옛날에는 이제 CCTV 이런 것도 잘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못 잡았어요. 못 잡으면서 이제 이 형이 그 순간에 너무 억울하더래요. 너무 억울하고 진짜 죽기보다 너무 억울해서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들고 결국 이제 경찰한테 이제 결국 그것도 잡지도 못해서 이제 본인이 그게 너무 억울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이 힘을 좀 가져야겠다라는 엄청난 동기부여가 사실 좀 비극적이긴 합니다만 거기에서 생겨난 거죠. 그래서 결국 미친 듯이 공부를 해서 한 방에 사법고시를 1년 반 만에 합격을 해서 나가셨습니다. 나갔고 실제 사법연수원에서도 엄청 열심히 해서 지금 검사로 계세요. 실제로 검사로 계세요. 그래서 지금 자기의 이제 꿈을 이뤄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원래 그 전에 그렇게 공부 열심히 했던 형이 아니에요. 근데 열심히 했던 행동이 뭡니까? 그렇죠. 외부에서 그 도둑이 들어왔던 자극 때문에 엄청난 동기부여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행동이 바뀐 거예요. 그렇죠. 사실 행동을 바꾸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은 개인 차원에서는 그래요. 바로 동기부여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노무사를 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를 정확히 정해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동기부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두 번째. 자, 집단의 행동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해볼게요. 집단의 행동. 자, 결국 집단도 원하는 건 이겁니다. 뭡니까? 집단의
집단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저게 핵심이에요. 저게 핵심인데, 그럼 집단은 어떻게 하냐? 자, 보통 집단의 행동을 변화시킬 때는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우선 첫 번째는요, 집단의 특성을 파악해야 돼요. 자, 집단은 사실 개인들이 모여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저거는 사실 그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반드시 파악을 먼저 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러 사람이 모이면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객체가 그대로 1+1이 2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너무 잘 하시게 되면 스터디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어떤 스터디는 굉장히 잘 나가는 스터디가 되는 반면에 어떤 스터디는 폭망하는 스터디도 있어요. 그게 왜 그래요? 분명히 사람들 한 명들이 모여 있으면 그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껏 하면 되는데 그 스터디라는 게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분위기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분위기.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스터디는 거기에서 야씨 오늘은 좀 기분 좀 그런데 야 게임만 하면 어때? 이러니까 옆에 친구가 오케이 어차피 시험 365일 중에 하루 쉬는 건데 어때? 막 이러면서 가자 이러면서 가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왔더니 또 뭐라 그래요? 아씨 365일 중에 이틀 쉰다고 뭐 있겠어? 한 번 더. 이렇게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분명히 그 친구들의 실력보다 훨씬 더 안 좋게 떨어질 거예요. 그렇죠? 반면에 어떤 스터디는 몇몇 친구들이 굉장히 으쌰으쌰 하면서 열심히 해보자, 좀 더 하자 이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 친구들의 역량보다도 더 큰 능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별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집단은요, 항상 첫 번째 그 집단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집단의 특성 파악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집단의 특성 파악이 되고 나면 그 다음 뭡니까? 이 집단의 특징에 맞게끔 집단 이렇게 할까요? 여기에 맞게끔 집단 과정을 합니다. 이 특징에 맞게끔 잘 조작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뭐냐? 조직화랑 비슷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 드디어 행동으로 나오게 돼요. 자, 어차피 본 강의 때 저거 첫날 시간에 다 할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잘 봐요.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물론 여러 가지 요소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으로 한 4-5가지의 특성이 가장 파악하기가 좋은데 그게 뭐냐? 첫 번째, 규범. 그 집단의 규범, 그 집단의 지위, 그 집단의 역할, 그 다음 그 집단이 얼마나 응집력이 강하냐, 응집성. 마지막 최고 나서 중요해진 그 집단의 그렇죠 규모, 사이즈. 바로 요 5가지를 통해서 집단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요. 대기업에 있는 그 집단을 사실 중소기업에 있는 집단처럼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또 엄청나게 응집력이 되게 센 그 조직을 응집력이 약한 집단처럼 다룰 수는 없어요.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의 가장 응집성이 강한 집단이 어디입니까? 어디? 민노총? 그런데도 굉장히 강하긴 하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센 데는 뭡니까? 뭐예요?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그렇죠? 김홍구 아직도 우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맨날. 그래요. 그 해병 집단. 그런데 어떻습니까? 굉장한 응집성을 보입니다. 맞죠? 뭐 여기 해병대 혹시 해병대 나오신 분 없어요? 그렇죠. 저도 안 나왔어요. 이런 이야기 하면 또 욕먹겠네. 하지 맙시다. 저는 해병대 왜 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 해병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비군 훈련 와서도 어떻게 해요? 자기들끼리 기수끼리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거 보면서 왜 저 지랄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어쨌든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뭡니까? 응집성이 강하죠. 응집성이 강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집단은 응집성이 약한 집단과는 좀 다르게 다뤄줄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 특성을 제일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파악을 해야 돼요. 됐죠? 자, 그렇게 해서 파악을 하면 그 집단에 맞게끔 이제 뭐합니까? 그렇죠. 집단 행동을 변화시키는 요 조직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여기에도 영향 요소가 가장 대표적으로 5가지가 있어요. 자, 그거 먼저 한번 적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 조직화. 자, 여기 조직화. 인간 개인 차원에서 개인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조직화가 있다면 집단 차원에서는 집단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집단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까 전에 개인 차원에서는 6가지라면 집단 차원에서 집단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게 5가지가 대표적이에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집단 안에서의 의사소통이 얼마나 자유롭냐.
두 번째,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 세 번째, 그 안에서의 권력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 네 번째, 그 안에서의 갈등이 얼마나 심하냐. 마지막, 그 안에 리더의 리더십이 어느 정도 존재하냐.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5가지가 가장 핵심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요. 요거예요. 요거 별거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또 이 5가지 요소가 다 중요해요. 그 집단 안에 의사소통이 얼마나 활발하냐, 또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고 있냐, 혹은 그 안에서 권력 구조가 어떻냐, 또 그 안에서 갈등이 얼마나 심하게 일어나냐, 또 리더십이 얼마나 잘 발휘되고 있냐, 이게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역시 집단 차원의 집단 과정에서 이 5가지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렇지, 바로 리더십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 기출 문제도 집단 차원에서 문제 밭이 어디였냐? 여기에요. 여기. 개인 차원의 문제 밭은 어디예요? 동기부여. 그래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어려울 거 없죠? 그래요. 됐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다음 이제 요 2개, 쉽게 말해서 조직의 구성 요소인 개인과 집단을 봤다면 이제는 그 조직 그 자체를 다루는 거시 조직의 조직 차원 한번 볼게요. 이건 어떻게 하냐? 조직 그 자체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자체를. 그럼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합니다. 이것도 집단 차원이랑 거의 비슷해요. 잘 봐요. 우선 조직 그 자체의 특징을 파악을 합니다. 조직 자체의 특징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조직 그 자체를 바꿔요. 이걸 조직 설계와 그 다음에 조직 구조라고 해요. 그럼 그 결과 조직 행동이 변하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봅시다. 어렵지 않아요. 자, 봅시다. 자, 조직 차원에서 지금까지 집단 차원에서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는 규범, 지위, 역할, 응집성, 규모였다면 조직의 특징을 파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영조직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조직의 특징은 뭐냐면요, 바로 이 특징을 파악하는 방법이 바로 다른 조직과 우리 조직을 구분시키는 조직 문화입니다. 이거예요. 사실 저는 삼성증권에서 거의 한 8년, 7년 뭐 이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회사 생활을 거의 10년 가까이 하다 나왔거든요. 제가 회사 생활을 제가 27 이때쯤에 들어갔으니까 한 10년 했네. 10년 아니 10년까지 아니다. 어쨌든 그 정도 했어요. 했는데 회사 생활을 때려친 가장 큰 이유가 사실 나름 그래도 삼성이 좀 잘 나갔거든요. 엄청 잘 나간 건 아닌데 제가 이제 삼성증권에서 해외 주식팀 트레이더로 있었어요. 해외 주식 이제 그 트레이딩을 하다가 회사 나오기 직전에는 그 다국적 법인 MNC라 그래서 그쪽에 금융 컨설팅 일을 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컨설턴트로 마지막 일을 하다가 나왔는데 나온 가장 큰 계기가 뭐냐? 강의가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사실 제가 삼성증권에 있을 때 해외 주식 할 때 사내 강사를 좀 오래 했습니다. 해외 주식 사내 강사를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말에 귀 기울여주고 그리고 그걸 이해하고 즐거워하는 표정을 봤을 때 제가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가서 굶어 죽기 하겠냐. 물론 지금 이 정도의 돈은 못 벌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나가서 굶어 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해서 나왔어요. 그렇게 나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한 1년 반 후에 했어요. 역시 세상은 냉혹하더군요. 검증되지 않은 강사를 아무도 써주지 않더군요. 정말 1년 반 동안 남들처럼 그 연예인들 그 프로필 돌리는 것처럼 그거 했어요. 그거. 모든 학원이랑 학교에 가서 그런 거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석박사를 그때 하고 있긴 했었는데 정말 힘든 시간이긴 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어쨌든 우연히 기회가 주어졌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아서 지금 현재는 사실 나름 만족해하면서 살고 있어요. 어쨌든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 제가 삼성이라는 회사를 다녔잖아요. 참 재밌는 게 제 또래에 다른 회사를 다니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섞어 놓은 다음에 그 친구들이랑 1시간만 딱 이야기를 하면 제가 고를 수 있어요. 야, 너 현대지 현대. 야, 너 하나지 하나. 야, 너 LG지. 왜요? 현대에는 어떠냐? 무대뽀예요. 뭘 하자 그러면 일단 해보자. 그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는 뭐 한번 해보자 그러면
그래유 이러면서 느릿느릿해요. 예, 느릿느릿하다가 갑자기 그만할까? 그래유 이러면서 그럽니다. LG 어때요? LG? 이건 사실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라서 이런 말이 나온 건데 혹시 여기 LG 다니는 분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LG 어때? LG? 야, 뭐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 LG 친구는 뭐라 그래요? 야, 혹시 삼성 지금 뭐 하는지 빨리 봐봐. 이래요.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조직 문화라는 건 그 조직의 구성원들의 다른 조직과 구분을 시켜주는 엄청난 향기를 내뿜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조직 문화를 통해서 그 조직이라는 곳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그러면 조직 문화를 통해서 우리는 그 조직을 특징을 파악을 하잖아요.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어떻게 하냐? 그렇죠. 그 조직에 맞게끔 조직 구조와 조직 설계를 하는 겁니다. 자, 그 조직 문화가 가지고 있다면 그 조직 문화에 맞게끔 조직을 설계하고요. 조직을 설계하면 그 결과 조직의 구조가 나옵니다. 조직 구조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사업부제 조직, 네트워크 조직, 매트릭스 조직, 기능 조직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한 그 조직 구조는 조직 문화를 통한 조직 특징에 맞춰서 조직 설계를 했더니 그 결과 조직 구조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그 구조에 맞춰서 조직은 활동을 합니다. 그 결과 조직이 어떻게 나옵니까? 조직 행동으로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직 차원에서 조직 행동의 변화를 뭐라고 하냐면요, 이걸 조직 변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돼요. 아, 큰 거 했네. 큰 거 했네. 경영조직도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자, 끝. 이제 시험 보러 가시면 됩니다. 잘 봐요. 잘 봐요. 이제 제 기본서를 보시면 혹은 제 기본서가 아니더라도 혹은 다양한 교수님 책을 보면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모든 경영 조직론이라는 책을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 3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 3차원으로. 그리고 그 3차원이 어떻게 되어 있냐? 첫 번째 개인 차원이 딱 나올 거고요. 그 개인 차원에 가장 처음에 뭐가 나오냐? 지각, 성격, 태도, 학습, 능력, 동기부여 이 순서대로 거의 나올 겁니다. 왜요? 그건 바로 개인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핵심 변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처음에 딱 책을 피면 뭐가 나오냐? 조직론의 가장 첫 번째는 당연히 일단 조직이 왜 발생했고 조직이 뭔지 이런 거에 개론이 설명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 본론에 들어가면 딱 3차원으로 나오게 될 거고, 이 3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개인 차원에서 지각, 성격, 태도, 학습, 능력, 동기부여 이 순서대로 개인 차원에 쭉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개인 차원이 딱 끝나고 나면 집단 차원에 들어가는데, 집단 차원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냐? 이 집단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집단의 특성을 먼저 파악해야 돼요. 쌤, 왜 개인은 개인의 특성을 파악 안 해요? 봐, 개인의 행동은 뭐가 들어와요?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왔을 때 시작되는 거야. 그렇죠? 외부에서 자극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렇죠? 저건 받아들여지는 거기 때문에 개인의 특성은 여기서 주로 찾지 않습니다. 하지만 집단이란 건 그게 뭉쳤을 때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첫 출발점인 집단의 특성이 첫 번째 나와요. 그래서 뭐가 나오냐? 규범, 지위, 역할, 응집성, 규모, 이것들이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이러한 5가지를 통해서 그 집단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했다면 그거에 맞게끔 집단 과정, 집단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요소들을 주물럭주물럭 거려야 돼요. 그럼 그게 뭐냐? 의사소통, 의사결정, 권력, 갈등, 리더십, 요게 그 다음 딱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요걸 잘 주물럭거리면 행동이 바람직하게 변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집단 차원까지 딱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조직 차원이 나와요. 조직 차원도 제일 먼저 뭐 한다고요? 그래요. 바로 그 조직의 특징을 파악해야 돼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그 조직을 다른 조직과 구분하는 가장 좋은 게 뭐냐? 조직 문화예요. 그래서 조직 문화가 첫 번째 나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이 조직 문화, 그 외 조직의 특징에 맞춰서 조직을 설계하고 구조를 해요. 요게 지금까지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조직 행동의 바로 직전에 있는 것들, 행동의 바로 직전에 있는 것들이 가장 중요했죠. 그래서 조직 차원에서도 가장 중요한 파트가 이겁니다. 사실 여기가 가장 다 중요한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조직 설계하면 그 결과 구조가 나오면 그거에 맞게끔 조직이 변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조직 변화가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조직 차원에도 가면 어떻게 나와 있냐? 물론 이 순서가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담겨있는 내용은 조직 문화, 조직 설계와 조직 구조, 그 다음에 조직 변화, 그 다음에 이것들을 조직 설계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직을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조직 개발도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조직 개발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기본서를 딱 보면 이렇게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를 지금 한꺼번에 보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결국 여러분들은 포커스를 둬야 될 건 뭐냐면 만약에 시험 문제 뭐가 나옵니까? 라고 저한테 물으면요 딱 요 세 가지예요. 뭐예요? 행동 직전에 있는 것들.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왜? 경영조직론의 목표가 이들을 행동을 바람직하게 변화시켜서 조직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맞게끔 움직이겠다는 게 목표니까. 그러니까 행동을 변화시키는 직접적인 요소들을 공부하는 게 당연한 거겠죠.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경영조직론의 모든 학자들은 포커스를 어디 둬요? 다 여기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경영조직론은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되게 짧은 1시간 정도의 시간 동안 경영조직론을 제가 쭉 설명드렸지만 엄청난 걸 공부하신 겁니다. 이게 끝이에요. 경영조직론을 한마디로 정리하라면 이렇게 정리해서 끝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본 수업에 들어가면 가장 처음에 인간이 노동을 싫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조직이 발생해서 그 조직이 발생했을 때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고 그것들의 순기능과 역기능 때문에 조직은 어떠한 기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까지 따라와요. 이까지 따라와요. 사실 이게 시리즈로 쭉 논리적으로 스토리를 흘러가는 건데 그걸 원래 3시간 넘게 돼서 할 수가 없어서 우리는 가볍게 한 부분만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경영조직론 자체로는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예요. 예. 여러분들은 시험을 뭘 봐요? 요게 메인입니다. 예, 요게요. 됐습니까? 그래, 이게 경영조직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지금 그 교재에 있는 거는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생기초다 보니까 즐겁고 재미있게 강의를 하기 위해서 좀 재미있는 파트를 가져왔어요. 여기 와서 제가 물론 딴 것도 다 재미있게 할 수 있긴 합니다만 가장 좀 재미있는 파트가 그게 동기부여 파트. 여기가 좀 재밌어요. 그 리더십도 좀 재밌긴 한데 동기부여가 제일 재밌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개념을 하나 가지고 온 거예요. 우선 첫 번째 시간에는 제가 큰 개념을 좀 설명을 했고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이 개념 중에 가장 개인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불리는 동기부여를 어떻게 그렇습니다. 요거를 살짝 어떻게 확대해서 요 내용을 지금부터 설명을 해볼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자, 10분만 좀 쉬고 진행하도록 할게요.